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과 대선 등으로 정치권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칠 전망인데요. 이상희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정치권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이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는데요. 벌써 10주째인데 큰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 10차에 걸쳐서 또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뭐 1,000만 명 돌파 이런 그 집회가 정말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아주 평화롭게 진행이 되는 거. 그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정치권이 정말 잘 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그 권력이 국민의 뜻과 달리 잘못 사용됐을 때 국민이 그 권력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걸 정말 정난하게 잘 보여준 그런 집회였고 그래서 지난해 교수신문에서 올해 사자성어로 뽑은 게 임금은 백오, 백성은 물이다. 그래서 군주민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맹자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 뒤에 그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배의 항해자가 배를 잘못 운영했을 때는 그 민심의 바다는 그 배를 전복시킨다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정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잘 새겨서 정말 올해 1월 1일 새롭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달력도 백지고 일기장 수첩 다 백지인데 우리가 거기다 뭘 적어 나갈 건가? 정말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서 정말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주권재민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지난해 돌이켜보면서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 자리에 오면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사회가 4.19 혁명서부터 시작해서 반유신 투쟁, 광주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6월 항쟁, 그다음에 지금 촛불까지 긴 명예 시민 혁명을 갖다가 거쳐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촛불 민심은 우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자각하고 있다. 그걸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번 촛불 민심은 특히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희망하고 있다. 라는 점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정치인들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민심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의 힘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우리의 본 뜻은 정말 근본적인 개혁이다라는 걸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말일날까지 그 국민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 데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다라는 점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뭐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또 뭐 어떻게 하면 시간 끌려고 그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고 결의를 갖다 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촛불 집회와 함께 맞불 집회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뉜 국민의 목소리가 헌재 결정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저는 큰 영향은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그 촛불 집회나 맞불 집회를 통해서 영향을 줄 만큼 다 줬습니다. 헌재 재판관들께서도 다 아실 거고 이제 뭐 더 이상 그거에 의해서 뭐 이렇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재도 뭐 지금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좀 발걸음을 빨리 해서 이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도 처음서부터 일관성 있게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이제 양쪽에서 각자의 생각을 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뭐 그야말로 독립적으로 각자 판단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박한철 헌재소장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이 심리를 하겠다. 그래서 헌재가 많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뭐 누구나 지금 많은 예상을 하는 게 대부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헌재가 결정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속도를 빨리 하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촛불 집회 또 뭐 맞불 집회가 그 헌재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 네. 좀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기 뭐 그 전에 결정 날 거다 아니면 좀 더 늦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헌재는 좀 신속하게 하겠다, 발걸음을 빨리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능성은 절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라질 요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헌재가 일단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하고는 달리 그때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거냐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놓고 한 달 가까이 그 심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좀 빨라질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늦어질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사안이 많은 데다가 서류 검토해야 될 서류도 뭐 방대하고 예. 그다음에 불러야 될 증인도 많고 그다음에 동시에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검이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 1차 결과 정도도 안 보고 헌재가 결론을 내면은 나중에 또 이게 좀 이렇게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거나 예.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만 목표를 해서 서두르다가 보면 이 약간 졸속으로 좀 끝나는 듯하면은 승복을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속하면서도 신중해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대권 시계가 앞당겨지면서 마땅한 강력 후보군이 없는 여당은 고민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게 반기문 영입론 또 황교안 대안론인데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말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대선 주자들, 예. 비록 지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은 당을 떠났고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 계신 분 중에는 사실은 지금 대선 주자군에 넣지 않은 분들이 지금 대선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주자가 못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혹시 안 될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언론은 황교안 대행을 대선 주자로 놓고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여론조사 결과가 뭐 웬만큼은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뭐 지금 당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는데 지금 매우 아마 시끄러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선 출마 의사를 사실상 굳힌 셈인데 본인이 출마를 한다면 승산을 높여야 되는데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 자신을 그것도 뭐 지금 이 탄핵을 대통령이 받는 상황에 그 여당에 가두어 둔다는 거는 뭐 상상하기는 어렵고 황교안 지금 대행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를 지금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 헌재에서 심리하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 국정의 행정마비 현상을 좀 잘 관리해 나간다면 국민들이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과연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은 일단 국회에서는 나는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고 명백히 밝힌 상황인데 나중에 헌재에서 이 탄핵 소추를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면은 남은 2개월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데 그 관리도 황교안 대행이 해줘야 되는데 예. 과연 그 책무를 버리고 대선판에 뛰어들지 그거는 미지수고 그렇게 해서 뛰어들 경우에 과연 본인한테 그 플러스의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들에 대해서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한 10여 명쯤 되죠. 예.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서 당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비박은 많이 떠났고 남아 계신 분들의 주축은 친박 핵심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스스로 정치 생명줄을 끊는 탈당을 결행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자기는 그걸 지켜보고 1월 6일까지 이제 시한을 줬는데 지켜보고 나서 안 되면 1월 8일 날 본인의 거취를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임명진 위원장이 떠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분이 떠나버리면 새누리당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당의 대통령 후보로 과연 누가 출마하려고 나설지 예. 정말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는 거는 정치적으로는 칠성판 위에 드러눕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절대 그쪽으로 가서 나설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당장에는 새누리당은 누구를 모시는 것보다 자기네들 그 수습하는 게 지금 걱정 아닙니까?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나서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관리까지 해야 되는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실론에 있어서도 황교안 대행이 나선다고 했을 때 잘 되겠느냐 그 비난을 갖다가 어떻게 돌파를 하며 또 어느 당의 지지를 받아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거를 살리려면 다음이면 다음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정권 교체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야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인 만큼 만약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면 호남 민심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호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세력이 떨어져 나오면서 호남을 사실상 장악한 셈인데 지금 호남 기류는 약간은 그때보다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좀 호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5%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호남을 공고하게 다져놔야 대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서 90%를 지지율을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8%입니다. 예. 근데 호남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50%로 떨어진다고 치면 48%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호남 출신 수도권에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근데 호남은 바로 그 수도권과 일체성이 있어요. 바로 전이가 됩니다. 호남 민심이 수도권 호남 출신 유권자들한테 그대로 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48%의 그걸 얻기 위해서 호남에서 90% 얻었는데 호남에서 만약에 5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48% 얻기가 매우 어려운데 영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볼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다지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변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원래 우리하고 한 집안이었는데 나갔지만 우리하고 다시 하자. 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국민의당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주승용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친박 패권주의와 친문 패권주의 버리고 나머지 세력들이 연대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호남을 장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국민의당에서 본인하고 손을 잡지 않고 오히려 개혁보수신당 나아가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면 국민의당이 움직이면 저는 호남 민심 상당수가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전략에는 굉장히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제일 새해 첫 해도 무등산에서 가시고 하는데 본인의 그 의도대로 과연 그 호남 민심이 따라줄지는 제가 보기엔 미지수입니다. 네. 예,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까지 호남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보면 아직 민심이 제대로 돌아오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상당수가 아직도
이렇게 친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적대감 같은 거라 그럴까 비호감을 갖다 그냥 가감 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호남 쪽에서 좀 문재인 전 대표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젊은층 중심으로 많이 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피니언 리더층에서는 아직은 좀 호전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선이 지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한테 유리한 점도 많이 있지만 호남 민심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이제 2017년 정유년 정치판이 개헌 대 호언의 그 구도가 상당히 작용할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치 구도상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표가 지금 강력하게 호언 쪽으로 지금 돌아섰단 말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구도상으로도 썩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5일부터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리빌딩 코리아라는 이름도 지금 나오던데 그 이제 정치에 관한 거, 경제에 관한 거 이렇게 내놓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작용을 조금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은 조기 대선이 땡겨지면서 회복할 시간도 좀 모자르고 구도상으로 전체적으로 아직은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동안 집거에 들어갔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네. SNS를 통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 같은 그런 시사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주승용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민의당이 호남당이라는 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지율마저 저조한 안 대표 어떤 타겟책을 내놓을까요? 그 참 아쉽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그러면 안철수 현상이라는 고유명사가 생길 정도로 한때는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렀던 분인데 지금 당도 푹 가라앉고 본인도 푹 가라앉았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 먹지 말고 큰 구도를 보고 가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예. 잔수, 정치판에서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면 오히려 수렁으로 더 빠져들 수 있으니까 좀 큰 그림을 보고 크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자세로 가면 회복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잠시 뒤죠.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이제 출입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겸한 티타임을 함께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예.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요? 결국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3차 담화를 하시고 나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조만간 검찰 공소장 내용 등에 대해서 본인이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쯤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기자회견 같은 게 열리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대통령 퇴진 문제 가지고 그때 촛불 이제 집회를 거쳐가면서 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해졌죠. 그리고 여당에서도 압박하는 형국이 돼가지고 대통령 퇴진 문제로 초점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국회에서 퇴진 시기를 정해주면 내가 물러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4월 퇴진이냐 아니냐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그게 유야무야 되고 막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국민 앞에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예.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티타임을 한다면 기자들은 제일 중요한 거 저도 기자 출신이고 뭐 우리 강 국장님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 물어볼 건 지금 탄핵 소추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거지 대통령의 육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헌법 위반이 5가지고 법률 위반이 8가지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에 13가지 사안이 있는데 뭐 다 물어볼 거예요. 게다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도 훨씬 깊이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기자들은 물어볼 텐데 과연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답변할 건가. 대충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쪽에서 낸 답변서에 보면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대통령이 인정하는 이런 내용은 없을 거로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생각의 궤는 이제 비슷한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예. 아니 세상 천지에 그 중요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야? 예.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뭔가 아직도 숨기고 있다고 인상을 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여론이 악화가 되니까 변호인단이 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악화된 부분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만이라도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우리 이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시는 거 보면은 뭘 이렇게 톡 깨놓고 좀 말을 해서 국민들을 갖다 설득을 시키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자세보다는 좀 부인을 하거나 좀 정말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거나 이런 자세를 갖다 쭉 보여왔는데 이제 와서 급선회하리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체부 블랙리스트나 아니면 삼성 합병 같이 네. 이 모든 논란의 정점에 사실 박 대통령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박 대통령이 이런 선긋기 전략이 계속 통할지는 않겠죠? 잘 통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굉장히 핵심을 향해서 집요하게 아주 굉장히 강한 압박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만 해도 지금 조윤선 장관은 뭐 국회에서 여러 번 모른다 뭐 그런 적 없다고 그러지만 실체도 나와 있고 유진용 장관의 증언도 나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관들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이 모르쇠를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막 이렇게 번져 있다 보니까 무슨 19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다 이렇게 쳐내더라도 그 삼성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특검이 상당 부분 지금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계속 부인을 한다고 이게 부인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뭐 그 17건의 수첩에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특히 뭐 삼성을 예로 들자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걸 좀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삼성에서 지원을 좀 하라고 했죠. 그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뭐 실제로 계속 활동을 해왔고 장시호 씨 얘기에 따르면 그건 이모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16억 2,800만 원 지원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뭐 그다음에 7월 25일 독대 후에 이틀 뒤에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세운 코레스포츠, 그 이제 후신이 비덱스포츠예요. 거기하고 계약을 220억 지원 계약을 맺죠. 그다음에 78억 원이 먼저 가요. 그걸 최순실이가 정말 생활비로 거의 쓴 것들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최순실 씨가 받은 이 삼성의 지원이 결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대가가 아닌가 이걸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고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를 뭐 부인하셔도 관련자들 증언과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특검이 만약에 기소할 땐 그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가 심리할 때 이런 내용도 다 참고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